저쪽.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연 기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실현이 명시가 됐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좀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예. 요쪽에 먼저 하실까요? 전자신문. 예.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 예.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복권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선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뭐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부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건태 법률 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대표님께서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 시에 광역후보 후원에 헌법소원 위헌 결정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덧붙여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문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문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요. 예, 먼저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머니투데이 이승주라고 합니다.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1급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지겠죠.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일극체계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의구적으로 막 분열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일 수 있겠죠. 본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갖고 계신 분, 예. KBS 김청윤 기자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실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거는 그 모두 발언에서 그 흥묘 백묘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덩샤핑의 흥묘 백묘 표현을 사용하신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입니다.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지명 의뢰는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죠.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합니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죠. 또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상목 대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일 텐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또 어떤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흥묘백묘는 제가 말씀드린 흥묘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사실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이고 역할인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국민의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아마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이익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단기 이익에 매몰돼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집안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저런 식으로 내란 세력, 소요 세력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또 어쩌면 충동까지 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과연 그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할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뭐 그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극우적 극단주의 행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 기자님.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신재현인데요. 그 이제 말씀하세요. 탄핵 국면 그리고 그 이후 전국에서도 좀 한동안 사회 분열이 예상되는데 네. 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사회 갈등을 봉합하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언제나 사용하는 언어의 객관적 의미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단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죠. 정치에서 이 리더,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입니다. 우리가 계모임을 해도 A 집단을 대표해서 B 집단의 후보를 꺾고 계주가 된다 또는 회장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그 개원들을 똑같이 챙겨야죠. 그리고 구성원들은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기 때문에 모임을 만들고 함께 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는 건데 그 대표가 자기를 지지한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면 모임이 깨지겠죠.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과정에서는 자기 진영 또는 자기 지지 세력을 대표하지만 집권을 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책임, 책무가 통합입니다. 포용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무력 통치,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겠구나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겁니다. 통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미안합니다. 통합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제3자가 볼 때처럼 냉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린다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있죠. 끊임없이 확대됩니다. 결국은 지금도 거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죠. 정치가 극단적인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살하려 하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일 텐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거 이걸 보통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상대를 찍어놓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거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거 절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내란 세력 사면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벌써부터 하던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 평생을 그렇게 가해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죠. 그게 성공한 정부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성공한 정권이었던 이유죠.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 이런 건 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입니다. 아까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거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분요. 경기신문 김한별 기자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상계엄 여파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경제 정권대사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당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정권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미국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 협의가 가능한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한 일이고 또 미국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당연히 해봐야 될 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분요. 아무나 하세요. 예, 예.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여론조사 특위에서는 조사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고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 행보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성 청년들이 말씀하시는 응원봉을 들고 탄핵 광장 선봉장에 섰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치하기로 하고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 사례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거기에 주력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뭐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뭐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어쩌면 그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경 논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약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이랑 사법 리스크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뭐 말씀해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그저께인 것 같네요. 그저께 이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일선 경제 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당이 뭐 여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척이 없었어요. 정부도 역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이쪽, 예, 먼저 하세요. 예, 마이크 있으니까요. 예, 먼저 하시고요. 예,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꾸준히 국민 통합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좀 탄핵이나 특검법 그리고 거부권이 예고된 이제 정쟁 요소적 입법 등 좀 정치권의 논란이 좀 상당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때마다 좀 민심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에 어떤 국민은 좀 호응을 했고 또 어떤 국민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은 좀 어떤지 정의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신년 기자회견 화두를 네. 회복과 성장으로 주셨는데요. 네. 성장 관련한 현안 법안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반도체법과 전력망법 관련해서 어제 전력망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어떤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이런 성장 관련 법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심세롬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어쨌든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성장을 준비해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과감하게 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망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신속하게 좀 통과시키는 쪽으로 지금 당 내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다 동의가 서로 되고 있는데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까지 서로 합의되고 있는데 다만 52시간 예외,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R&D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 이상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산업 영역까지 그러다 결국 노동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거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 문제 없다.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산업계에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될 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설 지난 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좀 쌍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질문이 나올 거 어느 정도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 두 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구자준 기자. 예. 그 앞에. 예. 예, 채널A 구자준입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근로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좀 많고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문제를 처리할 때 당내에 그 반대 의견이 적절히 설득이 됐는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번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반발이 더 심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설득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죠. 정치인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걸 마치 자기의 이권 사업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뭘 그렇게 극렬하게 그러는지 자기가 무슨 이해관계 당사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의 일을 처리하는 이런 뭐 피용자, 머슴의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 이 국가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죠. 그 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제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굳이 경제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그럴 필요 있겠냐.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거죠.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토론을 여러 차례 했고 뭐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합의 전원일치의 만장일치의 합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뜻에 따라서 또 지도부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되면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다 또 그에 따릅니다. 그 후에 뭐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 바람직한 거죠. 토론은 격렬하게 결정 나면 또 따르고 그게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견이 있죠. 그 이견을 조정해가고 또 조정해가다가 최대한 좁혀보되 이 간격은 결국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이 결정하는 영역이 있죠.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이 최소화된 영역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도부로 선출된 이 지도부들이 그 작은 미합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앞에 SBS, 예. 저쪽에, 예. 네, 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교 얘기를 요새 부쩍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네. 한미 관계와 북핵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고 이게 NPT상의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란 입장도 있지만 이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뭐 핵 동결, 군축과 같은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님께서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설령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남북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합의된 원칙이 있죠. 한반도는 전역을 비핵화한다. 국제사회의 합의이기도 하고 또 남북 간에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 방향,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도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의 표현 하나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 이게 지금은 약간 혼선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경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북미 대화가 제약이 될 경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패싱 가능성, 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도 남북 관계가 너무 극도로 경색되고 강대강 군사 대결 중심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시는 만나지 않을 적대국으로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본으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제 아쉽겠지만 이제 그만 좀 제가 2개만 받고 마치는 걸로 했으니까 그만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또 마지막 마무리 아니, 말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 한 사람만 더. 아 그럴까요? 예. 자 그럼 이 앞에 질문하시죠. 저 뒤에 안 보이는 분 어때요? 제가 한 분, 네, 마스크 끼신 분. 안 보여가지고 이 지명 기회를 놓쳤을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께서 안 보이죠?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신경입니다. 얼마 전에 은행권 간담회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보도해온 특정 매체 광고 지원을 거론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70석 민주당 당대표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두 번째가 뭐였죠? 네. 170석 민주당 당대표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 뭐예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요. 네, 대선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좀 중점을 둬야 될 시기여서 우리도 뭐 대선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를 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 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때 은행장님들하고 농담으로 한번 해본 얘기고 그랬더니 그걸 또 어떻게 아셨군요. 네. 제가 이제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가짜 뉴스를 톱으로 싣는 이 신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저질 찌라시에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를 했을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고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랬습니다. 네. 이거 이상하게 또 왜곡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압력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예, 아까, 저기 저 안쪽에 예,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선비즈 이신혜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한다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예.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영 부담을 키운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메시지와 정책적 내용 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비정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얻었을 이익을 빼앗아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5대 군사 강국, 또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인데 그런데 기업의 경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주식을 쪼개가지고 재상장을 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 대부분을 이익을 빼앗아서 불평불만이 막 하늘을 찌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개미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해외로 직접 투자하게 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게 거의 뭐 100수십조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뭐 정말 국내 주식시장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린 부분이 절반쯤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수십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 남아 있었으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당연히. 지금 대부분의 저는 경영주들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경영주들이 비정상적 경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극히 소수가 손에 꼽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물적 분할, 뭐 자회사 만들고 뭐 이러면서 재상장하면서 다 그 소액 주주들의 그 자산 가치를 다 빼앗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런 거 시정해야죠. 제가 기업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된다. 기업이 국가 성장 발전의 핵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맞는 말이에요. 기업을 지원해야죠. 그냥 기업의 범죄 행위, 기업의 부당 행위 이런 걸 지원하면 안 되죠. 그 나라 망칠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게 서로 상충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진짜 상충하는 게 있으면 좀 따로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